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철회하고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탄핵안 추진이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3지대 창당을 준비하는 금태섭 전 의원과 회동했습니다. 동석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력 감축에 반발해 경고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후 6시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민주노총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수능시험 이후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하며 초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말엔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5년 전 소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이번엔 작별하지 않는 대로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 작가로는 처음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접수도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걸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박수석 부대표는 철회한 탄핵안은 새로 재발의해서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연이어 잡힌 본회의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짬이가 돼 부당하게 국회법을 해석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의제가 돼 법적 효력이 발생한 걸로 봐야 한다며 정식 상정된 게 아니라면서 철회 뒤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철회 뒤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신당서를 띄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3지대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동석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금 전 의원이 함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는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제안하는 바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 따로따로 할 게 없으니까 한번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서 하나로 가보자 하는 이런 취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가 가장 심각한 아젠다가 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 국민이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결과서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데서 취지가 뭐 비슷해요.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는 오늘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며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추가 대질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전청조 씨가 검찰로 넘겨지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는 오전 7시 반쯤 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전 씨는 남현희 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펜싱협회 후원이 남씨 제안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호송 차량에 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오늘 송치된 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입니다.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23명을 대상으로 28억 원 규모의 각종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제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를 불러 전 씨와 대질 조사를 했는데요. 전 씨 측은 남현희 씨가 지난 3월부터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며 공범이 맞다고 강조했고요. 남 씨는 본인의 SNS와 경찰 조사를 통해 공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대질 조사를 다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 측은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며 오늘 경찰에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전자기기들을 디지털 포렌식할 예정입니다. 어제 경찰은 사기 혐의 외에도 전 씨에 대한 스토킹과 아동 학대 혐의도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수에 그친 피해 사례는 실제 피해 사례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찰도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과 주의점을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디선가 걸려온 낯선 목소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더니 중고거래 사기에 연루됐다며 무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본인 통장으로 중고나라 이런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 146세트를 걸쳐서 합계가 1억 4천이 넘는 범죄 자금을 편취한. 뜬금없이 어디서 누구랑 있는지도 묻습니다. 다른 제3자랑 같이 계시거나 하면은 이거 일대일 수사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랑 통화하고 계시는 장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혼자 있는 공간을 좀 옮겨달라 하셔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구속 수사에 금융 동결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박에 결국 2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의심하는 사람도 늘었지만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한 달가량 발생한 사건만 1,500여 건에 달합니다. 미수에 그친 사례는 훨씬 많습니다. 2만 건을 훌쩍 넘어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건의 14배에 이릅니다. 그만큼 많은 피싱 사기범들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이 58%로 가장 많고 금융기관 사칭도 3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끼 단어를 분석해봤더니 사건에 연루됐다, 해결하려면 돈을 내라는 수법을 주로 썼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은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센터를 구축해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신분증 등도 찍어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범죄 자료를 분석해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계좌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 수십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몇 달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들에게는 업 계약서를 쓰고 전세 가격에 물건을 팔아서 매매가 고가에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A씨의 전세 계약 기간은 지난 4월 만료됐습니다. 육아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이사를 준비했지만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9개월째 돌려받지 못하면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지금 집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저희만 먼저 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도 없으셨고. 역건물 전세 세입자도 몇 달째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면 이제 금방 이제 될 거다라고 해서
그 말만 저거 어쩔 수 없이 믿고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라 마음 좀 불안해서. 건물 한 개 동에 거주하는 집만 20여 세대. 이들이 묶인 전세 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다세대 주택 2개 동을 소유한 임대인은 홍모 씨.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친오빠가 맡고 있습니다.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세입자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매 들어가면 당연히 집값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못 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파산을 해야지. 저희가 뭐 없는 돈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심지어 친오빠 홍 씨가 운영하는 분양 사무소에서 세입자들에게 업계약으로 집을 사라고 권유한 정황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가의 물건을 넘기되 계약서상으로 매매가를 수천만 원 더 비싸게 쓰자고 한 겁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익을 한번 입금해주고 되돌려주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안전하다고도 설명합니다. 돈이 안 왔다 버리면 이거 나중에 탈세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연결되시면은 뭐 4억을 주라는 거네요. 예, 일단 4천만 원이구나. 4천만 원이시면 4천만 원을 줬다가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데 집이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꾸며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높이려는 수법으로 풀이됩니다. 홍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업계약이 실제 이뤄진 건 없다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피해자들은 홍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서울 지하철 파업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출근 시간대는 노사가 체결한 필수 유지 협정에 따라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했습니다. 9호선 일부 구간과 운영회사가 다른 경의중앙선이나 신분당선 등도 차질 없이 운행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운행률은 8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파업이 끝나면서 이후 퇴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수능이 끝난 뒤에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와 공사가 현장 안전 인력 공백에 대한 대책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2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간 근무부터 오는 16일 수능 날까지 파업을 멈추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닥칠 안전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다음 주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을 보고서 파업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눈덩이 같은 가계 빚이 소비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 회복과 금리 인하를 늦춰서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할 걸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값이 나가는 내구재 소비가 최근 급감하고 있습니다. 1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증가했던 통계청 승용차 판매액 지수는 지난 9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전과 가구도 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옷과 신발 같은 준 내구재 판매는 이미 지난 4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2분기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또 다른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 사태 종료에 따른 반등 효과가 줄어들면서 지난 3분기 1.9% 상승에 그쳤습니다. 2년 2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입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국내외 농산물값 상승 등으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8대 국제투자은행의 내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4%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반등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더 늦춰진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내년 하반기부터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희소식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6%포인트나 낮은 1.8%로 내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내수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그 고금리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뭐 수출은 괜찮은 뭐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향 조정한 그 이유는 저희가 내수 쪽에서 뭐 소비나 투자 이쪽에서 모두 그 성장률 하향 조정이기 때문이고요.
높은 물가와 빚, 이에 따른 구매력 감소는 내년에도 이어지며 고용 증가와 경제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이번엔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메디치상은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데요. 한국 작가가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에 펴낸 작품이 지난 8월 프랑스 출판사에서 불가능한 작별로 번역돼 출간되면서 수상의 영예를 아는 겁니다. 프랑스 출판사 측은 책이 처음 발간됐을 때부터 독자들이 열광했고 많은 비평가가 최고 평점을 줬다면서 메디치상 수상도 그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58년 제정된 메디치상은 신선하고 실험적인 작품에 주어지는 젊은 문학상입니다. 콩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데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은 뒤 5년 만에 펴낸 장편소설로 제주 4.3 사건을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냈는데 한강 작가는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출간 당시 코로나19가 확산 중이었던 만큼 개인적 삶에 갇히지 않고 밖으로 뻗어나가 닿고 싶어하는 마음이 소설을 쓰는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쓰는 것은 물론 고통도 있었지만 오히려 고통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경험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한 뒤 현지에서 머물고 있는 한강 작가는 조만간 귀국해 기자간담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상자 수가 하마스 집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미국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버라 리프 미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팔레스타인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리프 차관보는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솔직히 말해 매우 높은 수치고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학교와 민가를 방패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안에 설치된 무기고 영상과 학교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재구성한 가자시티 중심부 모습입니다. 병원 옆에 사원에 땅굴 출입구가 있고 군사기지는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학교 건물을 실제 군사 용도로 쓰고 있었다며 작전 중 촬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예 학교 건물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포착한 항공 촬영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가자 북부 셰이크 라드완 지역에선 학교 옆 주거용 건물에서 폭탄과 무인 공격기 등을 만든 장비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일 민간 시설에 가까운 하마스 시설을 공개하는 것은 다분히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전 중 생기는 민간인 피해의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기 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개전 후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이나 박격포 공격이 9,500회 있었는데 이 가운데 12%가 발사에 실패해 가자지구 안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언돔과 패트리어트, 데이빗 슬링 등 대공방어 시스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치했고 처음으로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를 배제해 돈 많은 개원이를 대변해온 걸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란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추진 대상자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뒤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거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환자도 없고 의사도 줄어 위기에 빠졌다며 재정 지원과 의사 인력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전국지방의료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보건복지부 박민주 제2차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반 진료를 하지 않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헌신했는데 이제는 병상 이용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사 수를 확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병원계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여러 병원장과 협회장을 비롯해 환자, 소비자 단체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 오늘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전 씨는 검찰로 송치되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죠. 네, 이틀 전 남현이와 전청조의 첫 대질 조사에서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간 양쪽의 신경전은 대질 조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양측의 심리 상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청조 씨 오늘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현희 씨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일단 전청조 씨는 초기에 이제 언론에 인터뷰할 때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는 약간 변경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고요. 예. 초기에는 이제 언론에 남현희 씨는 남현희 씨 주장대로가 맞다, 내가 잘못했다는 식의 그런 식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남현희 씨 입장을 보호해 주는 듯한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질 시 또는 대질 뭐 직전에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대질 시에 한 얘기가 이제 남현희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초기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뭐 남현희 씨와 이제 공모 관계였다는 점은 사실은 그 피해자가 입회를 했었거든요. 대질 조사할 때. 그 피해자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청조의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다라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는 확실하게 이제 남현희 씨도 뭐 그 지금 사기와 연관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당초 알려지기로는 투자자들은 남현희 씨를 보고 투자했다 그랬고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 남현희 씨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대지신문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이제 전청조 씨도 알았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아마 이 내용이 뭐 초동 수사에서 한 진술로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될 예정인데 그 진술에 따르면은 이제 3월 달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사기와 연관된, 그러니까 내가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남현희 씨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 입장이 바뀐 이유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뭐 초기에는 이제 상당히 뭐 인터뷰를 여러 번 뭐 그 언론에서 했기 때문에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맞습니다. 남현희 씨와의 애틋한 이제 관계임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전청조 씨가 최근에 와가지고 뭔가 좀 신경의 변화 같은 걸 일으킨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남현희 씨의 반복된 언론의 이제 입장 표명을 전청조 씨도 아마 유치장 내에서 전달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 전청조
대하여 처음에는 상당히 좀 안쓰럽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다 터지고 난 다음에는 아주 본인이 이제 최종 피해의 뭐 목표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청조에 대하여 적대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뭐 이제 전청조가 뭐 경찰에서 이제 아마 이런 정보를 접했겠죠. 그래서 태도의 변화를 보여서 이제 대질 시에 굉장히 많은 뭐 번복하는 이런 이제 인상을 저희에게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틀 전에 두 사람 대질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앞서서 남현희 씨의 적대감 얘기하셨는데 남현희가 전청조 씨 보자마자 뭘 보냐라고 하면서 기싸움을 시작 전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남현 씨의 그때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남현희 씨는 대질 뭐 한 며칠 전부터 굉장히 그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전청조가 뭐 남현희와 남현희의 가족들에게 한 이제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발고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스토킹으로 가족이 신고하기도 했었고 조카에 대한 이제 폭행, 아동학대 혐의로다 신고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송사가 소송 제기가 이어지면서 뭐 남현희 씨는 이제 전청조 씨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을 표현하기 시작해서 그게 아마 뭐 대질을 하자마자 지금 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기 전에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단둘이 5분만 좀 얘기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 전청조 씨는 경찰에 남현희와의 사적 대화를 원한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5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전청조 씨가 생각하는 것과 남현희 씨가 전청조에 대하여 바라보는 입장은 현재로서는 현저한 차이,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청조 씨가 5분만 이야기하자. 만약에 대화가 성사가 됐다면 물론 남현 씨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믿지 못하겠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남현 씨는 전청조를 전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이제 본인이 피해자다. 가장 큰 피해는 내가 당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전청조는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남현희에게 여전히 뭔가 미련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데 남현희 씨의 이제 여러 번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서 뭔가 마음을 바꾸어가고 있는 와중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5분을 좀 대면해가지고 뭔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 5분을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는 사실 전청조만 알겠죠. 남현희 씨는 이제 전청조 씨 범행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나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몰랐다고 하는 남현희 씨 주장에 대해서 그 신빙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현희 씨의 주장도 상당히 그 일관성이 좀 높지 않은 그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현희 씨는 SNS나 언론 인터뷰를 이제는 좀 중단을 하시는 게 본인도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 진술들을 이제 올리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앞에 했던 진술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본인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현희 씨가 이제 CBS와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남현희 씨는 초기부터 전청조가 여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또 뭐 임신을 한 줄 알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대목이랑은 또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전청조가 남현희의 임신을 축하하면서 아기 신발도 이제 사진을 올리고 이랬던 것을 예컨대 지금 전청조의 이제 어떤 뭐 아기 아빠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입증을 하는 증거로서 또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애당초에 남현희 씨는 지금 본인의 입으로 3월 달부터 처음 만날 때부터 전청조가 여자라고 소개를 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말이 앞뒤가 여성과 과연 임신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도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다 속았다는 얘긴데 지금 저 아기 신발은 아기가 신는 거잖아요. 아기를 임신을 해야 아기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임신을 전청조와 임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전청조는 처음 만날 때부터 여성임을 남현이가 알고 있었다. 이런 진술은 이미 CBS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막 뒤죽박죽 그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뭐 결국에는 남현희 씨가 피해자로 이제 뭐 어떠한 혐의도 입증이 안 돼서 피해자가 맞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계속 인터뷰를 하시면은 그러면 사실 신뢰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손상을 입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사회생활을 재개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무죄가 된다 손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아마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공개 행위를 좀 자제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어떤 송사에 보다 유리하게 대응을 하는 방법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남현희 씨 대지조사 앞두고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 올렸잖아요. 저희가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입장문을 다시 보면 이름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저 또한 속았다, 당했다라는 이야기, 제일 큰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겁니까? 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이 같은 장문의 글을 올린 심정이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지금 계속 일종의 이제 죽어야 끝날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올림으로 해가지고 뭐 심경을 토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비판 여론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의도로 올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석은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절대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송사에 집중하셔가지고 만약에 정말 본인이 피해자라면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집중하시는 것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정 교수께서 직접 선정한 주제인데요. 역시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이상의 사용되도록 합의되고요. 그다음 명품, 그다음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네,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울산판 전청조 사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정도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7명의 남성이 속았고 30억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뭐 30억의 금액도 문제지만 예. 그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소위 이제 랜덤 채팅 앱, 데이팅 앱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예. 이 이제 사건을 들고 왔는데 네네. 뭐 남현희 씨도 결국은 전청조 씨도 죄송합니다. 전청조 씨도 결국은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남성을 만나 가지고 네. 심지어 지금 또 뭐 몇 천만 원의 이제 피해를 입혔다. 네, 예, 뭐 예. 이제 동거를 하는 중에도 이런 이제 그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매 앱이라는 게 데이팅 앱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신원이 확인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게 오히려 범죄 소굴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실태를 좀 그 지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예. 저희가 지금 연달아 두 사건이 모두 데이팅 앱을 통해서 좀 그렇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이 있는 사건인데 실제로 이렇게 많습니까? 데이팅 앱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게 거의 데이팅 앱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물품 거래하듯이 사진을 이렇게 쭉 올려놓고 서로 선택을 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원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이제 실명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성인이 이제 사용자인 앱인데도 네, 네, 네. 실명 확인을 그냥 느슨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린 정보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기치기가 신원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는 지금 둘 간에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예. 신원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이 결국은 전청조처럼 투자 사기를 이제 제안을 한다거나 뭐 투자할 곳이 있는데 돈이 이제 필요하다. 돈이 좀 있으면 융통을 좀 할 수가 있으면 나한테 이제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피해자 중에 한 분은 사실은 제3자인 양, 예컨대 40대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 그 여성의 부모님인 양, 만약에 결혼이 정말 이게 중매 앱이니까 결혼이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직업을 바꿔라.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분이 그 사표를 쓰시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퇴직금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결국은 지금 40대 여성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혼인을 조건으로 지금 돈이 다 투자액으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이 40대 여성 부유한 사업가, 예술가인 척 행세를 했고요.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평균 3천만 원 넘게 썼다고 하고요. 극단적 선택까지 한 피해 남성 유가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의 목소리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다니셨으니까 퇴직금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퇴직을 시키는데 이제 퇴직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남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남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확인된 피해자가 7명인데요. 동시에 또 5명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다 내준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있던 돈을 뭐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까지 전부 다 홀라당 다 이제 그 어차피 결혼하면 살림을 합칠 거기 때문에 뭐 미리 이제 넘기나 뭐 나중에 이제 결혼한 다음 결국은 합쳐서 살게 되나 마찬가지일 거다. 어차피 결혼을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속이게 된 경위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그 여성이 본인이죠. 그런데 그 여성이 장인 장모인 양 다른 행세를 한 거예요. 다른 번호로 이제 연락을 취한 거예요. 이 남자에게. 당신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니까 아마 뭐 야근도 하고 이런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차라리 퇴사를 해라. 그리고 직장을 옮겨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퇴직금까지 이제 편취하는 과정으로 삼은 거죠, 이게.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네. 지금 이 여성이 교제한 기간을 보면 보통 2, 3년, 길게는 7년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의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려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사실 전청조도 결국은 전청조의 신원을 이제 속이기 위해 가지고 경호원도 붙이고 다니고 뭐 이제 부모를 대행하는 문자도 대행 뭐 회사에서 이제 보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단 피해자로 지목이 되면은 사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기의 목표물이 된 다음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힘든데 다만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앱을 이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대면으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게 훨씬 더 뭐 신원 확인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지인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으시지 이 랜덤 채팅 앱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시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데이팅 앱 신원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겨울로 뒤바뀌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2도로 보통 이맘때보다 무려 7도가량 낮습니다. 그런데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는데요. 이 본격적인 한기가 유입되는 오늘 밤부터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그리고 남부 곳곳에서 내일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겠는데요. 급격한 온도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해상에서는 내일까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서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는 0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10도, 대구는 12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으니까요. 주말과 휴일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옷차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